네, 현재 시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도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장 무언가 변화가 있는지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의 긴급 진단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 상황실 총 3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만나보시죠. 실적 믿어볼까요? 셀트리온 이야기입니다. 3분기 호실적 기대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차례 그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려다가 다시 못 뚫고 내려왔던 셀트리온이어서 이번에 실적이 정말 잘 나올지, 실적이 나오고 나서도 계속 그 기대감이 유효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실적 예상은 뭐 말 그대로 좋을 것으로 보여지나요? 네, 바이오 섹터 쪽에서 그래도 될 만한 종목들이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 셀트리온도 이번에 3분기 매출이 5,800억이 넘어가면서 한 46%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2,000억이 넘어가면서 26%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때 그래도 요즘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셀트리온 둘 양대축이죠. 네. 이쪽이 강하죠. 그러면서 변화가 실적과 함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 잘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지어놓은 공장 가지고 뭔가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입장이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성과가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이 반영되는 측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또 이제 먼저 허주마가 벌써 오래됐죠. 벌써 한 7년 전 네, 이렇게 유럽에 이제 안착하기 시작하면서 미국까지도 성과를 내는 입장이고 게다가 이제 트룩시마도 유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이 또 뭐냐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파이프라인이 다 아시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쪽이나 그리고 또 대장암 치료제 쪽으로도 이제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단순하게 지금 나오는 정도만 가지고 실적 낸다 그러면은 일단 그냥 그럴 텐데 또 추가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주가를 끌어가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주가의 패턴이나 상승각도 양호하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현재 구간 2.4% 상승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의 최근에 좀 추세를 보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 수급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려고 합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 셀트리온은 기관, 이쪽에 매수 창구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노무라 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신 셀트리온을 사라. 네. 왜입니까? 꼭 이거 대신 이거에 아니라 네. 바이오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나라면 이쪽을 사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흐름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두드러지게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맞아요. 네,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헬스케어 관련된 지수는 이게 지금 금리 인상기에 고통을 당하는 시장과는 다르게 혼자 홀로 쭉쭉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재조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도 늦게나마 영향을 끼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바이오 두 종목들이 강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포인트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공장을 계속 짓고 거기다가 CMO라고 하는 쪽을 계속 또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공장을 짓는데 다 받을 게 있다 보니까 공장을 짓겠죠.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점점 커지면서 매출이 확대되는 만큼 당연히 투입 비용들은 아직까지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교과서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어떻게 보면 신생이죠. 네. 신생 입장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입장 쪽에서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쪽에서 돈과 기술이면 됩니다.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지금 어떤 드라마틱한 성장으로 물론 중간에 회계 이슈 관련된 논란도 좀 있었지만은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실적도 어느 정도 시장에 기대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는데 지금 숫자로 맞춰가면서 움직이느냐, 성장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출까가 이제 관건이라고는 보여지지만 네. 저라면은 삼바가 더 낫지 않나. 오. 약간 보수적인 입장 쪽에서. 노무라와는 또 반대네요. 예, 또
예, 반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고 셀트리온도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바라보는 당장의 숫자냐 성장이냐 이런 것들을 봐서의 투자 의견이 살짝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앞서 실적을 믿어봐도 됩니까? 라는 셀트리온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한 시청자분께서 셀트리온은 실적 갖고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샀다 팔았다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트레이딩하는 종목입니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한 게 셀트리온이 항상 좋은 이야기가 막 쏟아지다가 갑자기 급락하고 그럼 또 무언가 악재가 나오고 이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도 3분기 실적 발표하고 괜히 제로 소멸로 또 매를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면요. 방금 말씀하신 시청자분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네, 단기 추세 살았다고 차트가 이쁘다고 쫓아갔다가 항상 당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가도 왠지 뭐 좋은 얘기 나오는 건 알겠는데 네. 그렇다고 여기서 신규로 지금 사라고 하게 되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추세는 단기 추세하고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규 매수라기보다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끌고 가다가 어느 정도 단기 추세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 에이 또 요만큼이네라고 생각하시고 나오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직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기는 또 지금 혹시나 이제 시장이 만약에 또 안정을 받는다라고 네. 하게 되면 제약 바이오가 계속 끌까요? 아니면 낙폭 컸던 다른 쪽이 움직일까요? 뭐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강하다고 앞으로 시장 강했을 때 더 강하다.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유지가 된다. 하지만 그 다음은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직전 고점대 부근에 한 21만 원대 부근이 일단 1차 목표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17만 5천 원대 부근을 중기 지지권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보면서 신규 매수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추세가 유지 중이긴 한데 워낙 그 가격적인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목표 주가 21만 원만 보고요. 김민수 대표님 신규 매수 의견은 노라고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농산물 끊긴다라는 악재가 오히려 이 회사에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참여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러시아가 러시아스러운 일을 또 했네요. 네, 지금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쪽에서 계속 그 항구를 점령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계속 곡물을 수출하는데 이어오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곡물가가 안정되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우려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곡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변화로 나오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영향이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뭐 비료, 사료, 농기계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움직이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부터 또 걱정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북반구의 겨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인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번에 가을 때 얼만큼 수확을 잘했느냐 이것도 하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나 아니면은 또 특정 지역 쪽에서 흉작을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항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 흉작이고 안 좋은 것만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쪽에서 풍작이 됐거나 아니면 이럴 때 생각보다 밀 가격 좀 잘 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밀을 더 육성해서 키웠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총 재고를 봤었을 때 그만큼 많이 줄었느냐라는 쪽으로는 보는데 예상만큼 풍작도 있어서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또 안정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지금은 어떤 농번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농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냥 예전부터 궁극적으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러우 전쟁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곡물, 그러니까 비료, 사료주인데 실상 이들이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온갖 뉴스에서는 좀 빠져 있더라고요. 네. 실제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까? 단순하게 곡물 가격과 함께 연동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네. 곡물 가격이 오르면 관련된 관련된 이 에그플레이션 업체들은 또 올랐으니까 가격을 더 인상해서 같이 판매가를 맞춰가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상반기 때 그렇게 곡물 가격이 올랐었을 때 실적이 좋아졌느냐?
좋아진 업체들이 없습니다. 오, 왜요? 그러니까 몇몇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사료업체들 같은 경우도 왜 그랬냐고 봤었을 때 일단 환율이 올랐죠. 환율이 오른 부분들 물류 비용도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을 적정 마진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원가 관리를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무조건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져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떤 법칙이 틀렸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그에 따른 수요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봤었을 때는 이를 관리를 잘한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료업체고요. 농기계 업체 쪽으로만 한정지어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하지만 주가는 안 그렇죠. 그렇죠. 네, 주가는 1,몇백 원짜리가 더 잘 갑니다. 그게 한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실적과 함께 같이 따져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쪽은 이 두 개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료 쪽 같은 경우는 또 체크해야 될 게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또 투입되는 원가와 거기서 나오는 또 암모니아 가격과 석탄 가격에 추출돼서 나오는 이 부분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농학 박사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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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단순하게 좀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가격이 오른다고 판가 인상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지, 실적 수혜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P와 Q를 반영할 시에는 농기계와 비료 실적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 좀 급등하고 있는 이 팜스토리 포함한 종목들, 추운 겨울에 이들 종목의 중요성은 더 커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농한기잖아요. 네. 가격이 오르려면 정말 한없이도 오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증대될까요? 아니면 단순 이슈로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만약에 그게 실제적으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패턴으로 안 나왔을 겁니다. 어느 정도 가격을 지지하는 패턴들이 나왔을 텐데 지금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실적 안 나오네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저항선만 맞고 떨어지고 가는 현상들이 나왔죠. 오늘도 보면 저항선 부근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또 밀리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추세는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점 만들고 돌리는 패턴이 아니라 아직까지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변화를 노린다라고 되면 진짜 겨울 가서 어느 정도 바닥권 만들었을 때 그때 다음 그때 또 곡물 가격들 한번 좀 지켜보고 거기 또 하나 중요한 게 기후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신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기후 흐름들과 같이 또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은 아마 이쪽도 만만치 않게 또 외부 변수들이 많은 섹터다 보니까 체크하면서 보자라는 쪽에서 신규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가격 전략은 그래도 중기 저항권 정도가 있는 가격대 약한 2,350원 직전 고점대 본 정도가 일단은 저항일 것이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20원대로 다시 어떤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 정도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 지금 주가상에서도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찐 수혜라고 한다면 실적간에 큰 변화가 있다면은 차트 추세가 이렇게 우하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도 더해 주셨으니까요. 꼭 리스크 관리도 잘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도대체 원전의 향방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폴란드 원전 수주가 불발됐어요. 근데 자세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어 보이네요. 네, 폴란드 원전 수출 관련된 쪽에서 원전주는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될 것이다라고 했다가 안 되게 되면은 또 실망감. 그렇죠. 기대감과 실망감 사이에서 춤추는 주가를 바라보는 저희는 참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폴란드의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 미국 회사죠. 여기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자가 한국수력 원자력 관련된 회사 선정이 안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일단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약간 다리를 걸고 넘어졌죠. 만약에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전 기술을 써야 될 텐데 이에 따른 정확한 어떤 계약도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소송을 제기한 상태죠. 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벌써 주가가 한 단계 떨어졌고 거기다가 이번 뉴스가 나오면서 충격을 받는데 미리 그때 약간 뉘앙스가 이거 결국은 그런 거죠. 미국의
원자력 관련된 주요한 회사 쪽에 뭔가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밖에 없는 운명. 여기서 뭔가 어떤 실망감이 좀 커져 있던 부분들이 이번에 관련된 쪽은 약간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먼저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셀온의 반대겠죠. 그래서 악재가 나온 뒤에 주가의 하락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는 현상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다 하려고 하네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이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 관점 쪽에서 여기서 그냥 앞으로 더 부정적으로 보면서 대응할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2차 2단계 사업자 관련된 얘기도 나오는데 이쪽은 그렇게 썩 기대는 못, 수익성도 좀 마찬가지겠죠. 기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하자라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 폴란드 원전 수주가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부분은 1단계이기 때문에 한수원에서는 그래 2단계에 총력을 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단계, 2단계 그 좀 규모를 비교해 보자거나 혹은 가능성에 대해서 비교해 보자면 어느 정도 1단계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뉴스도 봤는데 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는 얘기지만 그때 그 뉴스가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이랬구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락한 입장 쪽에서는 열심히 해서 2단계라도 수주하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뭐 거기다 또 기대감을 확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아직은 있다. 그래서 완전히 제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지금 기준이 그러면 한국 쪽이 그러니까 이번에 입찰에 들어간 게 프랑스 쪽 그리고 또 미국 쪽 그리고 한국 쪽 둘 다 보게 되면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이나 또 기술력을 요하는 쪽이지만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회사들이지만 한국의 강점은 약간 가성비 쪽이었죠. 근데 이번에 또 추가로 뭐 체코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쪽에서도 추가적인 원자력 발전 수주를 가능하겠다라고 보이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한국에 굳이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또 공사비를 깎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영향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변화되는 거는 또 그렇다고 수주 가능성이 제로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쪽에서의 변화 특히 정부의 재정이 많이 좀 위축된 상황 쪽에서 가성비를 노린다. 그러면 또 저희가 수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아직 뭐 너무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이 뉴스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단계 수주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장 원전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기에는 늦었을까요? 이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의견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오늘 끝나고 이제 내일 정도쯤 가서 공매도가 얼만큼 이 뉴스를 가지고 공격을 했느냐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차 잔고와 거래 동향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만약에 좀 오른 상태에서 이런 뉴스였다고 하게 되면 큰 폭의 하락이 나왔겠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 쪽에서 이 상태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떤 교체하라거나 아니면 매도 쪽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반등 기회를 포착해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좀 느리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저항권이 내려오는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을 했을 때 아마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15,000원대 정도쯤 전후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일단 이때가 저항인지 아닌지 이거 한번 체크할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2,000원대로 신저가를 이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신규 매수는 노후지만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교체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